And I will stop Japan from buying United States steel. U.S. Steel should remain American-owned and American-operated. 인천항에 쌓여있는 철강 제품 모두 중국에서 들어온 것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향후 한 5년 동안은 철강 산업을 두고 각 국가의 피비린내 나는 살아남기 경쟁이 계속될 것이다. 사실 일본이 미국의 대표적인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철강 회사인 US 스틸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하는 건 일본의 철강 산업을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자라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US 스틸을 인수하거나 그걸 뭐 공동 경영을 하든 뭐 나름대로 거기도 전략 전술이 그런 맥락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최근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가장 기반이 되는 소재 산업인 철강이 없다. 더더군다나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은 그걸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밀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준입니다.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의 박정호 교수라고 합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겠죠. 국가가 패권 국가인지 아닌지 반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론줄 중에 하나는 그 나라가 생산하는 철강의 양, 철강 산업이 얼마나 번창하고 있는지가 대부분 그 당대의 패권 국가가 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역사를 시대적으로 구분하잖아요.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2024년 지금 현재, 지금은 그럼 어떤 시대냐라고 했었을 때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직도 철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후기 철기 시대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철보다 중요한 자원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고민을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철은 가장 경제적인 금속이고 그리고 가장 활용 가치가 높은 금속인데요. 우리나라도 사실 철강업을 아주 중추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고 그걸 기반으로 또 자동차나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이나 이런 분야가 있는데 그런 지역들이 경쟁력이 취약해진다? 그 뭐라 할까요? 제조라는 건 앞뒤가 다 맞물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국가 경쟁력이 휘청이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참 중요한 철강 산업이 좀 어렵다, 위기다 말씀하시는데요. 진짜 그런 건지도 궁금하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고 인도라는 국가가 발달하기 시작했고 동남아시아 국가가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그들 국가들이 뭔가 다리 짓고 철도 넣고 건물 올리고 막 몇백 층짜리 올리고 막 이런 거 할 때 우리 철 쓰세요. 우리 싸게 드릴게요 해서 우리 거 갖다 쓰면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부유해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또 윤택한 삶을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나라가 남의 좋은 일만 시키겠어요? 딱 봤더니 야 우리도 우리 자체 수요가 이렇게 계속 있을 게 뻔한데 이렇게 뻔한 수요를 왜 남 좋은 일 시켜? 우리도 철강업 해. 그러니 중국도 인도도 베트남도 모든 국가가 철강업을 자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옆에 인접 국가와 서로 같은 시장을 놓고 시장이라는 게 계속 커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선 자국의 철강 산업을 절대 유실하지 않겠다라는 처절한 싸움들이 있는데 그러면 일본이라고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또 이렇게 치킨 게임에 들어간 면도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업계의 상황은 중국이 엄청난 철강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공교롭게 중국이 굉장히 설비가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는 중국은 거의 수입하지 않아요. 자국에서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셈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철이 강하면 자동차도 강해지고 조선도 강해지고 건설도 강해지고 심지어 반도체에도 철 들어가잖아요. 이러니까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스스로 강한 철강 산업을 갖고 있겠다라는 판단은 어떤 나라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중국산 철강이 오히려 더 많이 수입되고 있고 우리가 좀 더 생산력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는 많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모든 국가가 우리가 제조업을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경쟁하는 텐데 중국에서 생산한 철 때문에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철강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과잉 공급 수준까지의 인프라가 다 구축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대규모로 철강 산업에 투자를 했고, 중국에서 값싼 철강이 우리가 수출했던 지역에 중국 철강이 대신 그 시장을 잠식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중국산 값싼 철강이 우리 시장에도 사실 넘어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철강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기반한 거예요. 정말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가장 중요한 고객들 누굴까? 제일 많이 쓰는 곳 중에 현대자동차, 그냥 자동차 산업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건설? 건설이죠. 또 조선. 조선, 또 가전 쪽이죠. 전자, 전기.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 산업군들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 산업군들이 그 가장 중요한 소재를 원활하게 공급받고 또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공급받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이나 인도나 다른 데서 사온다? 그러면 그들 국가들이 이런 산업군에서 우리나라랑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가뜩이나 국내 내수도 안 좋은 상태에서 중국이 저렇게 저가로 해서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 업계들은 더 이제 이중고에 빠진 거죠. 한편으로는 철강이 애석하게도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입니다. 철강은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소재 산업이라는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감안한 점, 그 다음에 저탄소 전환이라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다라는 점. 이거는 우리나라 철강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강업을 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그런 그 부작용들, 그리고 외부의 악영향들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친환경적으로 철강 생산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그쪽 철강 산업에 대해서 금전적인 페널티 부과하겠습니다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나름대로도 노력 안 해왔던 건 아니고, 우리도 친환경적인 철강 생산 인프라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국제사회에서 이거에 대한 요구가 한껏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가장 큰 체제는 파리 협정이라는 거잖아요. 글로벌 환경이나 기후변화 협정이 전 세계가 다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지만 다른 나라가 온실가스를 잘 줄이기에, 열심히 줄이기에 밀어붙이는 동력은 약해요. 그러면은 우리 흔히 상대방이 뭘 하게 만들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제재의 수단으로 무역이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유럽이 시작한 흔히 CBAM이라고 하죠. 시바문 이런 겁니다. 중국에서 생산한 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한 철이 있고 유럽에서 생산한 철강 제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을 비교할 때 그동안은 무역에서의 경쟁은 뭐냐면 누가 더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만드느냐, 이런 경쟁이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경쟁은 여기에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얼마나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걸 만드느냐. 파리 협정을 잘 지키겠다고 온실가스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규제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돈이거든요. 규제가 생기면 그만큼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럼 유럽철은 어떻게 되죠? 비싸지잖아요. 중국산 철은 규제가 약하니까 덜 비싸지잖아요.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규제를 하고 온실가스를 잘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비치고 비싼 철강 제품이 됐는데 중국산 제품이 싸져가지고 유럽으로 마구 들어온다?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철강 규모도 키워야 될 것 같고 저탄소 대체를 해나가야 두 개를 균형을 맞추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탄소 배출 제품을 만드는데 비용이 정말 많이 드나요? 난감축 산업이라는 얘기는 아마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에서 번역한 거라서 바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hard to abate라고 해서 감축하기 어려운 산업,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그냥 공장에서 에너지를 써서 어떤 제품을 가공하는 산업이 있다. 그 산업의 탄소 중립이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에너지가 전환되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산업들은 친환경 에너지를 쓰면 전환이 되는데, 철강 분야에서도 에너지를 쓰잖아요. 근데 철강은 만드는 과정이 코크스라는 석탄을 이용해서 철광석을 환원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석탄이 소비되면서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건 이 석탄을 쓰지 않아야 돼요. 이러면 만드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에너지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포항이나 광양이나 이런 공장에 보면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굉장히 많은 설비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돈이 엄청 많이 들겠죠. 있는 고로를 대체를 한다고 가정해도 비교적 노후화됐거나 아니면은 규모가 작거나 이런 것부터 실험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흔히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소환원 제철이라고 해서 철광석을 환원할 때 석탄을 안 쓰고 C를 안 쓰고 H2를 쓰겠다라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철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수소 환원제철 기술 개발이 화두였습니다.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낼 때 석탄을 환원제로 쓰면 이산화탄소가 다량 발생하지만 수소를 쓰면 물만 배출되기 때문에 철강업계에서는 꿈의 제철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탄소 대체를 해나가야 되고 그거를 대체하는 거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게 다 경쟁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비용도 누가 투입할 수 있느냐, 시간도 당길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저탄소 경쟁의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도 친환경에 대해서 그 뒤로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에게도 위기잖아요. 한국은 아직 친환경적으로 시설 투자가 적극적으로 전환이 안 됐는데 중국이 다 돼버렸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우리만 해외에 나갈 때 허들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시설 투자라는 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럼요. 많은 분들이 그런 소리 하세요. 아, 여기 있는 공장 그냥 일로 옮기면 안 돼요? 이런 소리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철강 산업단지가 포항이나 광양이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말고 추가로 철강 산업단지를 또 짓는다. 그러면 기존 것에서는 유유 설비가 되게 만든다? 이것도 보이지 않는 비용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땅이잖아요. 그 엄청난 투자하지 말고 이걸 헐고 여기다 최신 설비로 다시 하자. 실제 그 제조업을 안 해본 분들은 모르는데요. 기간 설비망에 대한 책임을 그 기업들만 다 부담하라고 하기에는 이 금액이 너무 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탄소 대체를 해나가야 되고 그거를 대체하는 거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게 다 경쟁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비용도 누가 투입할 수 있느냐, 시간도 당길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저탄소 경쟁의 요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경제 발전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선택했던 게 철강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야 된다. 여기에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대적인 철강을 생산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 갖출 수 있는 사실 돈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 그 철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시드머니를 어떤 계기로 우리가 확보하게 됐냐면 대일 청구권. 우리가 일본하고 국제적인 사회에서 이제 얼굴 붉히지 말고 수교합시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서 보상을 일부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받은 돈을 얻다가 잘 써야 되는데 지금 확인된 사실이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그때 대일 청구권을 통해서 받았던 보상금, 그 보상금의 몇 프로 정도를 그 당시는 포항제철이죠. 그거 짓는 데 썼을까요? 몇 프로? 우리 PD님. 30%. 업입니다. 옆에 계신 분. 60%. 60은 아니고 한 반 정도 좀 넘었어요. 반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치욕적인 일을 당하고 그 다음 얻은 보상금이라는 건 금과 옥조처럼 중요한 거잖아요. 그 중요한 자금의 반을 뚝 떼어서 철강산업 육성부터 해. 이걸 했다는 건 철강업이라는 게 전반적인 산업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 기틀이 되는 산업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국내에서 정말 갑론을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찔끔 투자했다가는 과연 그 뒤에 우리나라 건설업, 그 다음에 조선업,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 가전업 이런데 우리가 그 가격 경쟁력을 다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싹한 순간이었죠. 각 국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저탄소 경쟁인데 기업의 손에만 맡겨둘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를 흔히 subsidy 레이스라고 하는데 저탄소 분야에서 레이스처럼 서로 막 이렇게 이 지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게 최근 선진국의 분위기이긴 합니다. 이 다른 나라에서 지원한 걸 보면 돈 너무 많이 쓰는데? 약간 이럴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기업에 맡겨둔다면 할걸요? 자, 할 겁니다.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언제일까요? 비용이 줄어들고 기술이 개발이 다 돼 있고 위험이 없을 때, 기업에 그냥 맡겨뒀을 때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왜 정부가 그래도 같이 협업을 하고 이렇게 들어올까는 그 시간을 당기고 비용을 완화하고 그리고 그 위험을 낮춰주는, 그러면 어떤 이득이 생기냐? 저탄소 제품이 먼저 시장을 점유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같이 해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산업이고 국가와 기업이 잘 협력한다면 시간도 당기고 위험도 낮출 수 있고 중요한 산업도 보호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기후변화의 효과도 있잖아요. 이런 효과들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국가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해진 때가 된 것 같다. 친환경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업사이클, 리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 썼던 걸 다시 또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철만큼 재활용도가 용이한 물건이 없어요. 녹여서 그걸 또 어떻게든 각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산업 중 하나가 철강 산업인데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조금 위태위태하다라고 평가받을 정도의 지금 외부 환경이 열악해졌고 국내도 산업 여건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위기 아닌 위기라고 진단되고 있는데 이때 해야 될 게 당연히 뭐겠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철강업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 알잖아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도 이 위기를 다시 기회로 만드는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가 철강이 그만큼 강한 나라인데 국가가 관심이 없다라고 보는 거는 사실 우스운 일이죠. 그만큼 관심이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 체계는 우리나라도 구축이 돼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최근에 외국의 이제 보조라든지 이런 정책을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체계가 잡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산업 이 탄소 중립 R&D 연구개발 자금으로 수소환원 제철 기술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이즈도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고요. 좀 늦은 면이 있으나 국가하고 기업하고 잘 협업이 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깍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